안녕하세요. 전 오늘 사연을 쓰면서 많은 각오를 하고 시작했답니다. 저희 집안일에 대해 어딘가에 상세히 적어 보낸다는 것이 조금 망설여지긴 했거든요. 원체 제가 성격이 잘 긴장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부담감을 안고 쓰는 것보단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쓰려 합니다. 다른 청취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당하게 시어머니에게 받아치거나 사이다 복수를 날리는 사연들도 많은데요. 저 역시 참은 세월이 길었기에 마지막에 남편과 이혼하기 전엔 아주 사이다 맛 복수를 선사해주고 왔답니다. 반전도 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니 선배님들께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엔 두 명의 원수가 있답니다. 바로 이제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 할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은 어느 집이든 다 있다고 하지만 제 경우엔 특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지지해 주었어야 할 남편부터가 아주 몹쓸 놈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결혼 생활이 참 불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을 보면 인생의 초년운이 좋지 않으면 결혼을 해서 행복해지는 친구들도 많던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을 일찍이 잃고 큰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큰아빠와 큰엄마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집 형제들과 함께 집을 써야 하는 것,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서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눈치가 보였죠. 제 부모도 아니고 제 형제도 아닌 사람들 곁에서 가족인 척 눈치 안 보는 척 밝은 아이인 척 하는 게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사춘기인 시절 제가 얹혀 사는 처지라는 걸 알고는 그걸 악용해 놀리는 반 친구들이 몇 있었습니다. 지금은 까마득해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친구들 때문에 청소년기엔 나름의 방황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두웠답니다. 특히나 외모적인 부분도 한몫했을 거예요. 제가 앞머리를 내리고 다녔었는데 길게 눈 앞까지 내렸었거든요. 아무래도 어두운 성격에 머리까지 처녀귀신처럼 내리고 다니니 저에게 쉽사리 다가올 반 친구나 선생님들이 없었죠. 누군가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줬다면 좋았을 테지만 그걸 바라지도 않을 만큼 저는 너무 어둡고 축축한 정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른 독립해서 큰아버지 품 안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큰아버지는 제게 뭐든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히려 폐만 키치는 것 같았어요. 제 요구로 인해 큰아버지께서 돈을 더 써야 한다면 이미 얹혀 사는 군 식구 주제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큰아버지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간 저녁 제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저를 불러 한마디 하셨는데 그날따라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한껏 낮아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네가 참 안쓰럽다. 너무 독해지지 않아도 된다. 항상 너를 믿는 우리가 있으니까. 그저 너는 아이처럼 살아도 돼. 투정도 부려도 되고. 아니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편하니? 한 가족인데 뭐 불편할 게 있어. 내 동생이나 재수씨나 나한텐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었단다. 너를 할머니 집에 보내지 않고 우리가 키우겠다고 결정한 것도 모두 내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어. 너한테 안전하고 너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정을 주고 싶어서였어. 나는 조금 속상하구나. 할 말 끝나셨으면 들어가 봐도 될까요? 피곤해서요. 저는 질풍노도의 사춘기의 여자아이였습니다. 큰아버지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죠. 지금도 제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여기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저희 친아버지는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 실종이 되셨고요. 당시 친정아버지와 제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는데 친정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만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해요. 의사들은 그것을 모두 기적이라고 말했고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빠와 같이 죽었더라면 이렇게 살아서 고통받을 일 같은 건 없었을 텐데
왜 살아서 나는 고통을 받는 걸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죠. 그것을 큰아버지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저런 말씀을 하신 걸 테고요. 그러다 집안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방식과 똑같이 사고로 세상을 뜨고 마신 거예요. 큰엄마는 오열을 하시다 그만 장례식장에서 기절을 하고 마셨고 저 역시 눈 뜨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뾰족하고 모난 성격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사랑을 주려 할 때 그것을 가차없이 밀어내려 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되고 과거 그랬던 제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아빠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저는 성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누구를 봐도 살갑게 다정하게 대해주려고 먼저 말을 붙인다거나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사람들은 제 노력을 알아봐주고 다가와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니 제 삶에도 여유가 생겼어요. 큰엄마와 사촌들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성인이 되고 일을 해서는 몸이 아프신 큰엄마를 사촌들보다 제가 더 살뜰히 챙긴 덕에 동네 어르신들에게 제가 딸이 아니냐는 민망한 칭찬까지 듣곤 했죠. 큰엄마도 제게 항상 고마워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남편을 만났고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죠. 미영 씨 인생사를 듣고 보니 정말 내 인생은 너무나 쉽고 가벼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도 감사하게 생각할 줄 몰랐다는 생각도 들고요. 미영 씨, 내가 지금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저 밝고 환한 미영 씨가 잘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내가 언제든 옆에 있어줄 테니 연락해요. 남편은 제가 자주 가는 죽집의 사장님이었는데 단골이 되면서 조금씩 친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속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눴던 자리에서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눈물이 절로 흐르더군요.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던 답답한 찰나 남편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해 그 역할을 해준 거죠. 저는 그날부로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결혼까지 속전속결로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초반엔 무척 좋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 들었어. 우리 아들이 미영이 너 데려오면서 인생사가 무척 아련한 친구라고 하더구나. 어떻게 고아로 자라 그런 일까지 다 겪고 자랐던 거니? 나는 우리 미영이가 참 대견하고 기특하더구나.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까 마음껏 투정 부리고 나를 엄마로 생각하며 지내.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해주마.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 말씀, 저희 큰아빠가 살아생전 해주신 말씀이라 더 와닿네요. 이게 정말 인연이라는 건가 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도 잘 모시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의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라는 점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친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화색을 표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께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 줄 알았기에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의 인품이 그만큼 뛰어나신 분이기에 그런 점을 사람의 결점이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가 없다는 것을 결점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댁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횡포가 함께 시작되니 더더욱이나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건데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은 꽤나 큰 대기업에 다니는 사원이었는데 저희 회사 바로 옆이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중견기업이었어요. 시누이는 틈만 나면 그 점을 꼬집어 말하곤 했습니다. 언니네 회사는 이번에 인센티브 얼마나 줘요? 아, 언니네 회사는 요즘 적자인가? 그럴 돈 없겠지? 내가 괜히 물어봤네요. 우리 회사는 이번에 최소 5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언니도 학벌 좋으면 나 같은 직장 들어가는 건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뭐 땡 잡은 거지. 우리 오빠 만났으니까. 안 그래요, 새언니? 네? 아니, 아가씨. 저희 회사도 인센티브 줘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아가씨네 회사도 좋은 회사긴 하지만 저희 회사도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좋아요. 아이고 얘 너는 왜 네 시누이를 괴롭히고 그러냐? 아 우리 딸 회사에 비하면 니네 회사는 그냥 구멍가게지 뭐. 안 그래? 괜히 자격지심 갖고 그러지 마라. 가족 식구 한 명 잘 되면 다 좋은 거야. 너도 그 덕 보는 거고.
거기다 우리 아들 성재가 이번에 또 네 시누이 따라 대기업 준비하지 않냐? 거기 척 붙으면 너야 살림 피고 평생 집안에 들어박혀 살아도 되는 거지 뭐. 여자 팔자가 뭐 별거 있겠니? 아니요, 어머님. 저는 좀 섭섭한데요. 아가씨한테도 어머님한테도요. 구맨가게라뇨.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성재씨가 일한다고 해도 애기 낳고 언젠가 복직할 생각도 있고요. 성재씨도 그게 좋다고 했어요. 명절날만 되면 시누이가 자신의 학벌과 직장으로 저를 찍어 누르고 저는 그에 당하고 있어야 하고 시어머니 역시 거기서 같은 편을 들고 앉아있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야 성격에 문제가 많구나 정도로 무시하고 넘어갔지 여러 번 지속되니 사람이 열이 받더라고요. 아, 내가 만만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을 단호히 그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났던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만 해도 저에게 별도 따다 주겠다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남자들 결혼 전에야 무슨 말이든 한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의 따뜻함과 우직함을 보고 결혼을 결정한 것이었고요. 아마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고부 갈등이 있어 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세해 저런 말을 할 땐 남편이 나서 한마디 해주길 바랬는데 남편은 통 관심이 없더군요. 아, 내 동생이 장난으로 한 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 우리 엄마도 그냥 자기가 편해서 그래. 원래 며느리가 편하면 말도 막 편하게 하고 그러는 거지. 자기는 하여간 성격이 너무 날카로워서 문제야. 사람이 둥글둥글해야 시집살이도 잘 적응하고 그러는 거라고. 내 주변 친구들 보면 당신같이 문제 있는 사람 없는데 왜 당신만 유달리 난리야? 뭐라고? 여보,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왜?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닌데 뭐. 저는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 정말 답답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제 첫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남편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난 이후였는데 이때 시댁 식구들은 더더욱 기구만장해 있었어요. 이젠 자식들 모두가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게 되었으니 시어머니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요. 문제는 그걸 동네 사람들이나 지인들에게 자랑하는 것에서 선을 넘어 틈만 나면 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얘, 너는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을 거니? 얼른 여기 상 치우고 해라. 귀한 남편 얻었으면 시댁도 잘 챙기고 그래야 사랑받는 며느리 되는 거야. 저는 거기에 질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언젠가부터 무시해버렸습니다. 허나 그러던 중 또다시 불행한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큰엄마께서 암을 얻으셨는데 수술을 받고도 결과가 좋지 않아 온 가족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전전긍긍했죠. 매일 밤 병실 문 앞을 지켜가면서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그이가 하늘에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우리 미영이가 사춘기 때는 항상 어둡고 풀죽어 있었는데 그런 애가 지금 이렇게 커서 가장 노릇하고 있으니 말이야. 큰엄마도 우리 미영이가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큰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얼른 몸부터 회복하세요. 저랑 벚꽃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 알겠어. 큰엄마는 일부러 제 앞에선 항상 걱정하지 말라며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엄마와 벚꽃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고 큰엄마도 제게 그리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큰엄마께서 미리 세상을 뜨고 마셨거든요. 큰아빠를 따라 좋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 버리셨죠. 두 분이 분명 하늘에서 만나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계실 거라 믿지만 마음은 그와 별개로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큰엄마께서 남기신 유언이 바로 그것인데요. 큰엄마께서 마지막 임종 당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명아,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다. 그이가 떠날 때 말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젠 정말로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지금이 아니면 너한테 영영 말할 기회를 놓칠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친엄마에 대한 사실이야. 사실은... 큰엄마는 계속 말씀을 망설이셨습니다.
숨을 헉헉대는 와중에도 너무나 망설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였죠. 저는 큰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해달라는 애절한 눈빛을 보내었습니다. 혹시 회견아 제가 바라였던 기적이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네 친어머니 살아계신다. 저는 이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줄 알았던 친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 큰엄마 진짜예요? 저희 엄마가 살아계신다고요? 그럼 왜 저를 맡기신 거예요? 너희 엄만 형편이 무척 안 좋았어. 너를 키울 환경이 전혀 안 됐거든. 사고로 눈을 다치게 되었는데 그 후로 너를 우리 집에 맡겨놓곤 부탁을 했단다. 그냥 자신이 실종된 걸로 해달라고.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네 엄마가 그때마다 통 사정을 하는 바람에 알려줄 수가 없었단다. 미안하다 애야. 그래도 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 늘 내게 소식도 묻고 한바탕 울고 가곤 했단다. 어떻게 큰엄마네서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었냐 물으시겠지만 저는 큰엄마 큰아빠의 말을 한치의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저희 친엄마가 무척이나 아프셔서 그 때문에 저를 돌보지 못하셨다는 걸 알게 되자 저는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엄마를 만나 엄마의 얼굴을 보고 끌어안고 보고 싶었다고 말도 하고 싶었죠. 저는 큰엄마를 보내고 난 후 당장에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렇게 엄마를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 저희 엄마는 앞은 안 보여 저를 못 알아보심에도 불구하고 제 냄새만 보시고도 저를 알아보겠다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엄마, 미영아. 엄마는 그렇게 몇 시간을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큰엄마를 제 엄마처럼 모시긴 했지만 엄마를 그리워하고 애달파하는 마음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낳아주시고 세상에 내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식과 부모는 평생 연결되는 법이니까요. 엄마는 저를 키우지 못해 너무나 미안하다며 하지만 큰엄마에게 늘 소식을 전달받아 제가 어느 대학에 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진 다 알았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미영이가 너무 기특해. 아마 엄마 품에서 자랐다면 이렇게 못 자랐을 텐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내가 이제부터라도 엄마 잘 모실게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다시 만났고 늦었지만 다시 엄마와 딸처럼 여느 평범한 모녀처럼 일상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엄마가 눈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있을 남편에게 엄마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죠. 있잖아 여보.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어. 흐느끼며 엉터리로 이 말 저 말 전달했던 것 같은데요. 남편은 갑자기 짜증을 확 내며 어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그 말을 꼭 지금 전화해서 해야겠어? 나 요즘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 몰라. 아는 여자가 꼭 눈치 없이 이 시간에 말이야. 당신 때문에 부장님이랑 이야기하다 말고 끊고 나와버렸잖아.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돼. 좀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해. 여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자신의 장모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그럼 어떻게 전달했어야 맞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순간 너무 당혹스러워 말을 잇지 못하고 벙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도 피곤하다며 밥부터 차려달라고 하더니 그제야 제 어머니 소식을 묻더군요. 남편과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 역시 제가 상의했어야 할 일이 있었기에 말문을 트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분하게 대응하던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이날 남편과의 대화는 부부싸움이 되었습니다. 뭐? 아, 당신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라고? 아유 참, 그거 참 안 되셨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엄마 잘 모셔드리려고.
엄마가 살아오신 거 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단칸 지하방에서 홀로 살고 계시는데 내가 자주 들러보려고 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이 잠깐 어머님께 맡겨도 될까? 아이를 데리고 갈 순 있겠지만 엄마가 앞이 안 보이시니까 매일 아이 데리고 드나드는 거 나도 조금 벅찰 것 같아서.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처럼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평소 길을 걷다가도 매우 조심을 해야 돼요. 혹여나 차에 치일 수도 있고 계단을 구를 수도 있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각별히 제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당연히 그러라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이 그 말에 인상을 구기며 꼭 그래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는데 어떻게 된 사람이 다행이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무덤덤한 반응일 수가 있어? 그리고 아이 영원히 맡기자는 것도 아니고 한 2주일만 맡기자는 건데 그게 힘들어? 나는 아가씨며 시어머니 뒤처리 다 해주는데 어머님이 불렀을 때 내가 어디 안 간 적 있냐고. 저는 실제로 시어머니가 불렀을 때 김장이며 시누이 생일잔치며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행사가 있으면 그게 누구건 간에 제가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도맡아 해가곤 했죠. 그게 그땐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또 오랜 습관처럼 언젠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시어머니도 나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겠지 하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정작 알아주지 않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 목소리 톤이 높아지자 남편은 다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알았어. 나도 다행이고 반가워. 언젠가 장모님 한번 찾아뵐게. 당신 엄마 찾은 건데 당연히 나도 기쁘지. 장모님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미리 알려줘. 남편은 시어머니가 허리가 요즘 많이 아파서 애 맡기는 게 조금 난처했다는 거라면서 해명했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했던지라 듣지도 않고 방문을 닫아버렸네요. 남편의 말이 그저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저 자기 어머니가 고생하는 게 싫고 그렇다고 아이 봐주는 이모님을 쓰자니 그건 돈이 아까워 싫은 거였어요. 그런 남편의 심보를 훤히 알고 있던 저로선 더더욱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살 부대끼고 사는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면 어떤 기분인지 아실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굉장히 덧없고 의미 없는 기분이죠. 때론 굉장히 우울해지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인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로 인해 터진 사건인데요. 그나마 시댁 식구 중 가장 이성적이었던 시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좋은 일이 생겼으니 다 같이 불러 모아 모임을 갖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런 부부까지 소상히 챙겨주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요. 아버님께 너무 감사하네. 아버님이 우리 엄마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실 줄 몰랐는데 아무래도 사돈이 생긴 거라서 반가우신가 봐. 그런가 보지 뭐. 건성인 남편의 말투가 거슬리긴 했지만 일단 저는 정해진 날짜에 저희 엄마를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은 시누이도 시매부와 함께 참석하는 날이었는데요. 시누이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시각장애인을 처음 본 티를 팍팍 내며 불쾌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는 어떻게 난 건지, 눈이 안 보이는 게 어떤 기분인 건지 그런 것들을요. 처음 보는 사이이면 다른 질문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질문을 시작해서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이어 저를 비꼬는 익숙한 패턴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장애인 처음 봐서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무례하게 들이셨다면 죄송해요. 그나저나 저희 새언니가 잘해줘요? 오빠한테 듣기로는 무지 잘해준다고 하던데. 매일 집 드나든다고요? 아, 네. 우리 딸이 정말 잘해주네요. 그러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오빠가 밥을 못 챙겨 먹는다고 하네요. 오죽하면 어제는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애 말은 다르던데. 밥 다 차려놓고 나왔다고 하던데. 그만해라. 좋은 날 그게 무슨 질문이니? 시아버지가 중간에 시누이를 맡긴 했지만 저희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난처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똥 씹은 얼굴이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눈짓으로 그게 사실인지 추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이 꼴깍 삼켜졌죠.
기어이 시어머니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신문처럼 사실인지 솔직하게 말하라며 몰아붙이셨습니다. 문제는 저희 친정엄마가 다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저를 대차게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너 그게 정말이냐? 우리 아들 밥도 안 챙겨준다고? 아니 네 엄마 찾은 건 기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한 밥을 안 챙겨주는 게 말이 되니? 네 가족은 남편이야. 엄마가 아니고 무엇보다 네 남편이 우선이라고. 얘가 우선순위를 잘못 둬도 한참을 잘못 뒀네. 너 말해봐라. 아니에요. 저는 남편 밥 다 차려놓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반찬 투정이 심해요. 싫어하는 반찬은 안 먹으려고 하는데 제 딴엔 그의 건강 생각해서 차려놓은 반찬들이라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왔어요.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네 이게. 야, 너 이제 고아에서 탈출했다 이거냐? 어? 네 시애비가 네 친정엄마 불러 잔치까지 열어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응? 내가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네가 아직도 감이 안 오는가 본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냐? 내가 부처라 그랬다. 어? 내가 고아의 며느리를 딸처럼 받아주고 생각해준다고 했더니 다들 나보고 부처래. 우리 아들이 뭐 아쉬워 너한테 주냐고 말이야.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있는 곳에서 수치심을 주는 것도 모자라 고아에서 탈출했다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쓰는 건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저는 고아라는 말에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마치 유세를 부린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전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배려는 최대한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더 억울했어요. 그때가 되니 저도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하게 되더군요. 어머님, 저도 할 말은 해야겠네요. 저 그 사람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애 키우느라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 하고 있지만 집안에서 그이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고 있다고요. 반찬만 자꾸 조미료 많이 들어간 음식 먹으려고 해서 제멋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자꾸 고아란 말씀 이제 그만 빼주세요. 저희 친정엄마 욕보이지 마시고요. 얘가 보자 하니까? 너, 네 엄마라고 친정엄마 편 들고 싶나 본데? 근데 어차피 장애인이고 눈도 안 보이는 양반. 이제 와 엄마라고 생각하고 싶디? 나는 네 걱정은 안 해. 우리 아들이 걱정되지. 괜히 장물아 씨고 챙기가 만들고 고생할 거 생각하면 내 눈앞이 다 캄캄하다. 그리고 너도 잘 생각해봐라. 그래봤자 자기 살기 힘들다고 너 버린 양반 아니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는 이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손을 덜덜 떤 채로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밖에 있던 시아버지가 다급히 들어와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 호통을 치셨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한테 대든다며 시아버지에게 마치 어린 소녀처럼 이상한 꾀를 부렸어요. 저는 저대로 너무 속이 상해 그만 그 자리를 나가고 말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친정엄마가 어디를 응시하는지 모를 표정으로 조용히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엄마를 보니 더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아 끌고 나왔고 나오자마자 그만 숨쉬듯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어 버렸네요. 그날 엄마가 상처받았을 걸 생각하면 저는 죄스러웠습니다. 제가 상처받은 것보다 엄마가 상처받았을 게 더 마음에 남았죠.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제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눈만 보였어도 네가 그런 말은 듣지 않을 텐데. 미안하다. 근데 내가 나 살기 편하자고 너 버린 건 아니야. 그건 알지? 그럼 당연히 알지. 시어머니 말 하나도 신경 쓰지 마. 원래 말을 저렇게 나쁘게 하셔. 엄마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엄마는 그 이후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 걱정에 빠져 사는데 남편은 여전히 이 일에선 아주 멀리 떨어져 관망하고 있었고요. 저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못된 말하는 시댁 구석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나가겠다고요. 그것이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어떠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네. 그럼 나도 똑같이 해야지. 나 이제 시댁 일에 빠질 거야.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알아도. 뭐?
아, 또 삐졌어? 참 당신도 어지간하네. 아,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제 당신과 엄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아, 둘이 알아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남편은 제 마음대로 하라며 자기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후 시댁과는 연을 끊듯 생활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집까지 쫓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까지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못된 년이라며 저희 친정엄마를 빼닮은 재수없는 팔자가 자기 집에 들어왔다고 신나게 욕을 해댔습니다. 너무도 듣기 상스럽고 천박한 욕이었네요. 어머님,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발요.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게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다. 두고 봐라. 내가 너 아주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어머님, 소리 질러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전 앞으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제가 단호히 나가자 시누이도 여기에서 시어머니 뜻 거스르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며 어머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그러던 말던 놀랍게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당시에 남편이 다른 곳에 푹 빠져 성격대로 그것만 죽어라 파고 있었거든요. 바로 PC방 사업이었는데요. 남편은 대기업 회사 생활이 정글과도 같다며 이제는 새로운 길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PC방이라고 자기 친구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쭉쭉 읊어주더라고요. 난 분명히 잘 될 거야. 두고 봐. 지금도 내 처지 나쁘지 않지만 아마 사업으로 성공하면 우리 집 수준이 완전 높아지게 될걸? 내 동생도 적극 찬성하더라고. 당신한테 안 알려주려다가 또 나중에 퇴사했다 어쩐다 바가지 긁을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남편은 저한테 거의 통보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딱 잘라 몇 월 며칠 퇴사할 거라고 말했고요. 그 당시 저는 오직 아이와 엄마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다니든 더 이상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직을 했을 때도 걱정은 됐지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 설마 실패할 거라는 최악의 결말을 생각하진 못했네요. 이것이 저의 실수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남편을 이때 달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을 돌려놨어야 하는데 남편의 행동이 제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간과하고 만 것이었죠. 남편의 사업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퇴직금에 시누이에게까지 돈을 빌려 몇 개를 차렸는데 그게 도미노 쓰러지듯 하나하나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사업 하나가 쓰러졌을 땐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지지 여러 개가 우후죽순으로 망하니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매일 술만 마시고 돌아쳤습니다. 오늘은 이 가게, 내일은 저 가게 왔다 갔다 하며 동네에 온 술집을 기웃거리고 돌아다녔죠.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 술만 마셨으면 다행이었죠. 여자도 만나더라고요. 술집 여자들을 만나고 돌아치며 그 흔적들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자기 딸이 보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나중엔 제 딸이 아빠를 철저히 무시하더라고요.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가정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자. 당신 사업 망한 거 속쓰린 거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여자나 만나고 돌아다니고 술이나 마시고 다니면 일이 해결돼? 이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상처 주는 길이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당신 딸이 보고 있는데 당신은 창피하지도 않아? 나 하나도 안 창피해. 내가 왜 창피하냐? 야, 나는 있잖아. 나는 언젠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너나 무시할 거면 집 나가. 어차피 경력도 단절됐겠다. 써주는 사람도 없겠지만 나가서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애 키워보라고. 나가라고. 말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이날 저는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저에게 나가라고 하더니 갑자기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들어온 여자는 남편이 만나고 돌아다니는 술집 여자였습니다. 짧은 원피스에 단발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는 술 취한 남편의 팔짱을 꼭 끼고서는 얼른 자기 술집으로 오라며 속삭이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술을 팔아먹으려는 속셈인데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또 헤헤거렸죠. 그래, 역시 날 알아주는 건 우리 영숙이밖에 없다.
고맙다, 형수가. 오빠는 네가 있어서 산다. 고맙다, 고마워. 그래, 당신 평생 그렇게 살아. 난 우리 딸 데리고 나가 살 거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 꼴까지 보고 있으니 도저히 저는 남편을 봐주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한심한 인간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저 역시 한심한 인간이 될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선 저런 아빠는 애초에 없어야 하는 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간촐한 짐을 챙기라고 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나서면서도 후회는 없었는데 사람 마음이 나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고 수없이 수백 번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제 손을 잡아주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더군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저와 딸을 걱정스레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차마 털어놓을 수가 없어 그냥 왔다는 말로 둘러대었고요. 엄마는 다 아시는 듯 했지만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그렇게 별거에 가까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별거라고 해도 되겠네요. 남편은 저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았고 저도 마음속으로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시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저희 친정엄마에게 남자친구라고 할 만한 분이 생기신 거였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앞이 안 보이시는 걸 알면서도 먼저 만나자고 말씀을 하신 만큼 긴 시간 동안 엄마를 마음속에 두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잖니? 편하게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자꾸나. 네, 좋아요, 아저씨. 저희 엄마에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내색은 안 해도 아저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아저씨는 친정엄마의 집까지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었는데요. 저에게는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소녀로 돌아가 들떠하고 설레하는 엄마의 모습은 낯설지만 기분 좋고 결코 질리지 않는 일이었죠. 또 처음 그분을 보았을 때 묘하게 돌아가신 큰아빠를 닮으신 풍채와 기운이 풍겨져 나와 놀라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늘에 계신 큰아빠께서 저희 엄마에게 좋은 배필을 선물해 주신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하게 되더군요. 아저씨는 굉장히 살갑고 다정한 성격이셔서 저와 저희 딸아이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으셨거든요. 딸아이조차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아저씨를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이 하나씩 잘 풀리고 있다며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술집 여자를 집에 들였다 그 여자가 집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만 갖고 도망가는 바람에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며 이제부터는 저와 딸만 바라볼 거라며 가족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안 믿어, 나는. 우린 이대로 이혼한 게 맞아. 그러지 말고 돌아와줘. 내가 잘한다니까? 지금까지 못 믿었게 행동한 거 알아. 당신 그래도 야박한 사람은 아니잖아. 기회를 줘. 이번에도 못하면 그땐 미련 없이 헤어지는 걸로 하자고. 어? 우리 딸을 생각해봐. 저는 딸이란 말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이 아빠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딸의 나이가 어리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시대의 기준과 편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저만 오롯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적 남편이 좋은 분에게 투자받아 사업이 잘 풀려가고 있다며 저희 친정집에 들렸더군요. 당시 저는 친정엄마 생일이 코앞이라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갈지 얘기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여기서 어떤 점수를 따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이 생각한 레스토랑이 있다며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장모님,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경치 좋고 맛있는 곳 알아요. 우리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다 와요. 바람도 쐬고요. 네? 남편의 애절한 말에 착한 친정엄마는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마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탓할 수도 없이 그렇게 엄마의 생신날 남편과 함께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극찬에 맞이했던 레스토랑은 솔직히 말하면 동네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1인당 10,000원을 넘지 않는 식사들이었어요. 그걸 두고도 남편은 장모님, 저 아니면 누가 이런 거 데려오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요즘에 사업도 잘 풀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데려온 거라고요. 아, 그나저나 장모님 남자친구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제 같이 사신다면서요? 저한테 장인어른도 생기는 거네요. 여보, 장인어른도 소개시켜줘. 같이 식사 한번 하게. 라고 말하는데 남편의 말이 뻔뻔스러워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는 위가 좋지 않아 면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데 남편은 굳이 면 요리가 맛있다며 엄마 몫으로 파스타를 주문하는 바람에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전 엄마의 생일이 이렇게 망쳐지니 마음이 속상해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선물을 건넬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이날 사실 남편을 시험할 생각으로 한 가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필요하면 쓰라고 준 카드, 그것으로 엄마의 가짜 생일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물론 엄마의 진짜 생일 선물은 따로 제 돈으로 준비해 두었고요. 저는 케이크 촛불을 함께 분 후 선물을 주는 시간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내심 이 시간을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주황색 장갑을 선물로 건네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카드 준 거 기억나? 이걸로 엄마 장갑 선물 샀어. 괜찮지? 당신이 언제든 쓰라고 했잖아. 뭐, 장갑? 당신 그 카드를 썼다고?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내가 지금 밥도 사는데 장모님 선물까지 했단 말이야. 그것도 앞도 안 보이는 분한테 장갑 선물을? 장모님이 장갑 쓰실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 선물을 했는데. 잠깐만, 이거 얼마야? 가격 택도 안 떼어놨네. 남편은 상상 외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의 가격을 확인하고는 5만 원이란 글자가 보이자마자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한 사람이 되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이날의 남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트라우마가 되어버렸고 한동안 대인 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남편이 무서웠으니까요. 야, 이년아, 너 지금 미쳤구나? 네 애미한테 거금 5만 원? 5만 원짜리 장갑을 사줘? 야, 내가 아무리 쫄딱 망했어도 그렇지. 넌 생각이 있냐 없냐? 나도 우리 엄마한테 5만 원짜리 장갑은 안 사줘봤다고. 너 죽고 싶어? 아빠, 그만해. 남편은 딸의 외침에도 아랑곳 않고 순간에 화를 못 참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셨어요. 바로 남편의 손을 막으려고 허둥지둥 하시는데 그때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하게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사장님. 사장님이 여길 어떻게... 하지만 그 순간 들어온 엄마의 새 남자친구. 남편이 장인어른으로 깍듯이 모시겠다고 한 그분이 들어오며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저씨를 보자마자 허둥지둥 대더니 갑자기 극존칭을 쓰며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과 아저씨가 어떤 사이였는지 알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신의 계획 아래 있었다면 이보다 놀라운 우연은 없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내가 우려다는 마음에 여기로 오면서도 오지랖인가 했는데 오기 잘했구만. 안 그랬으면 무슨 험한 꼴을 당할 뻔했어. 미영아, 너 괜찮니?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제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입을 통해 전말을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지인분을 통해 아저씨를 알게 되었고 사업 자금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아저씨는 건물을 몇 개 가지고 계신 자산가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고 빌려주시기도 하는데 그중에 남편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저씨는 남편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하길래 한번 속는 심정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하시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남편은 쩔쩔매고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제 와이프가 사장님과 인연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죠? 여보, 무슨 말을 좀 해줘. 내가 사장님에게 정말 큰 빚을 졌거든. 우리 사장님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고. 말은 똑바로 하게. 자네가 일어나긴 뭘 일어나? 겨우 작은 가게 하나 살려놓고 그깟 돈 속냄새 치고 주긴 했지만 자네 같은 사람에게 선처 베풀어주고 싶지 않네.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딸이니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미영아, 전에 이혼 고민한다고 했지? 지금 내 의견 말해줘도 될까?
나는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놈과는 애초에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돼. 너에겐 하등 도움이 안 될 쓰레기다. 네, 그러니까요, 아저씨.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다급하게 울부짖었지만 저는 그 이후 속전속결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위자료도 두둑히 받았고 당연히 양육권은 저에게 왔고요. 아저씨가 좋은 변호사단을 지원해 주신 덕에 원하는 만큼 복수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남편의 경제난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 시댁도 자기 집을 팔아야 할 만큼 상황이 최악이었는데 위자료까지 주게 생겼으니 그야말로 파멸 그 자체였죠. 거기다 아저씨에게 돈도 갚아주어야 했으니까요. 시아버지에겐 조금의 미안함이 있긴 하지만 남편과는 한 공간에서 숨도 쉬고 싶지 않았으니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놈이 평생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이로써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 글이 혹시 너무 악에 받쳐 있었나요? 그렇다면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제가 속에 남편에게 쌓인 우라가 많아 그것이 정리되지 않았기에 감정이 마구잡이로 튀어나온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배님들이니 그러리라 믿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훨씬 곱절 사신 선배님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인생의 질곡들을 잘 헤쳐나가셨을지 가끔은 이 사연 채널을 듣는 것만으로도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역시 지금 아저씨 회사에서 일을 하며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은 제가 이혼녀라는 것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혹여나 나중에 딸아이 시집갈 때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선배님들의 넓은 지혜로 따뜻한 말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저와 우리 딸에겐 너무나 좋은 영향이 될 듯합니다. 그럼 저도 인생 선배님들의 인생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여서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을 예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최대한 내뱉기 전에 고르고 골라서 말해야 하잖아요. 우리 부부에게도 말의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던 일이 있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와 남편이 어떻게 만나고 살았는지는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남편과 저는 고향이 같고 아주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둘도 없는 단짝이라 결혼해서도 계속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집안끼리 돈독했습니다. 시골 동네였고 다들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도 서로 반찬을 주고받거나 맛있는 것이 많이 생기면 나눠주며 살았던 기억이 나요. 남편 이름은 형철인데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은 형철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일이라 아무래도 이름으로 말하는 게 저한테 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저는 자매였고 언니가 한 명 있었고 형철이는 우리가 초등학생 때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나서 형제로 자랐어요. 저와 언니는 연년생이라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많이 싸웠던 반면 형철이 동생 형준이는 너무 아기라서 저도 학교 끝나면 같이 형철이네 집에 가서 형준이를 보곤 했어요. 그땐 시어머니를 수키 이모라고 불렀는데 수키 이모는 제가 집에 놀러가면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집엔 아들이 없고 형철이네 집에는 딸이 없어서 엄마와 수키 이모는 서로를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형철이와 둘이 딱 붙어 다닌 기억이 대부분인데 그냥 그게 저희한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말을 시작할 때도 제 옆에는 형철이가 있었고 서로의 숟가락 개수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였어요. 엄마와 수키 이모가 자매보다 더 친한 친구여서 아이들끼리도 매우 친하게 지냈죠. 아빠들 사이도 매우 좋았는데 그래서 가족끼리 근처 계곡에 놀러가면 아빠들은 고기를 굽고 엄마들은 수다 떨고 아이들은 수영하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형철이 동생 형준이는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서 우리는 그냥 형준이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기를 데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같이 놀아주고 우리 집이나 형철이네 집에 가서 숙제하고 밥 먹고 그랬었어요. 우리 엄마도 수키 이모도 그냥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당연하게 같이 밥을 먹었고 서로의 집에서 자도 이상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약간 성격이 새침하고 조금은 예민한 우리 엄마와 달리 수키 이모는 굉장히 다정하고 섬세했는데 그런 수키 이모가 너무 좋아서 형철이보다 수키 이모를 더 좋아했을 정도로 저는 이모네 집에 많이 놀러 갔어요. 같이 곤충도 잡으러 다니고 농사도 돕고 개울가에서 아기랑 수영도 하고 아주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다 정확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엄마가 자고 있던 언니와 저를 마구 흔들며 깨웠습니다. 유독 잠이 많고 한 번 잠들면 일어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해서 아침마다 엄마와 전쟁을 치렀던 저라 짜증을 내며 왜 깨우냐고 엄마한테 화를 냈는데 엄마의 흐느끼는 말 한마디에 눈이 번쩍 떠지게 됐어요. 수키 이모랑 만식 삼촌 죽었어. 빨리 일어나. 어떡하니 어떡해. 뭐라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어. 아유, 빨리 일어나서 형철이랑 형준이랑 같이 있어줘. 너무나도 큰 충격에 저는 머리가 멍해지고 현실이 믿기지 않아 꿈인 줄 알고 볼을 얼마나 꼬집었는지 몰라요. 언니가 옆에서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제 손을 끌고 나갔을 때도 저는 충격에 그럴 정신도 없어서 잠옷 차림으로 언니를 따라 나서서 병원에 갔더니 형철이가 멍한 눈으로 자는 형준이를 업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고 처리하러 우리 엄마와 아빠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고 형철이는 울지도 않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우는 저를 오히려 달래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수키 이모가 그날 새벽에 채소를 도매시장에 팔려고 삼촌하고 같이 차를 타고 나섰다가 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는데 하필 그때 계절이 겨울이었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꽁꽁 얼어 있었대요. 이모 차는 트럭하고 부딪혀서 차가 뒤집혔는데 눈 때문에 잔뜩 언 도로 때문에 심하게 굴러갔고 그 자리에서 삼촌과 이모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준이는 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형철이는 그런 동생을 달래느라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상주 역할을 하느라 마음 잡기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때의 형철이 표정은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서 계속 있었는데 나중에 장례식이 끝나고 학교에 형철이가 나오지 않아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혼자 집에서 엉엉 울고 있던 형철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도 아무 말 없이 안아줬어요.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믿기지 않았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돌아가셨던 주의 주말에 우리 가족하고 형철이네 가족하고 같이 썰매를 타러 놀러 가기로 했었는데 이 현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철이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걱정된 엄마가 계속 이모네 집에 가서 형철이와 형준이를 챙겼습니다. 수키 이모와 엄마는 오랜 친구여서 엄마는 갑자기 고아가 된 친구의 자식들을 그냥 볼 수 없다고 저와 언니를 챙기는 것보다 이모네 집에 가서 있던 시간이 훨씬 길 정도였는데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철이는 본인이 첫째고 동생이 초등학생이라 너무 어리니까 앞길이 막막했는지 제 앞에서 얘기하다가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렇게 목 놓아 우는 모습을 저는 유치원 때 이후로 처음 봤을 정도였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단단하고 심지가 굳은 형철이라서 학창시절에 제가 주로 울고 달래주는 쪽이 형철이었는데 완전히 상황이 뒤집혀서 제가 달래주고 괜찮을 거라고 힘내라고 했었지요. 우리 엄마와 아빠는 형철이 형제가 너무 안쓰럽다고 부모처럼 많이 챙겨줬는데 그래서 형준이는 거의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고 어릴 때부터 아기라고 불렀기 때문에 언니와 저는 그런 형준이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18살의 겨울이 지나가고 저는 19살이 됐는데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지역에 있던 전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졸업하고 대학에 갈지 취업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형철이가 대뜸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너희 부모님께 폐를 끼칠 수도 없잖아. 나 그냥 자퇴하고 공장 들어갈래.
뭐? 야,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지. 나한테 1년 더 공부해서 뭐가 남아. 형준이 지금도 이모가 키워주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봐. 형철이는 그렇게 저한테 말하고 바로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서 자퇴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빠는 형철이를 말리며 졸업은 하고 공장에 가라고 했는데 이미 자퇴서까지 제출하고 왔던 그를 아무도 말릴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형철이는 우리 엄마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형준이를 딱 1년만 키워주시면 자기가 공장에서 나와서 바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형철이를 보며 너무 안타깝다고 형준이는 걱정하지 말고 몸 건강히 일하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 집이 넉넉해서 저 형제를 도와줄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도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형준이를 맡아서 키워주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긴 했거든요. 그걸 잘 아는 형철이는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들지도 못했는데 부모님은 저 어린애가 너무 안쓰럽다고 형철이가 돌아가고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형철이는 자퇴하고 구두를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집에 오지도 못하고 일만 했어요. 가끔가다 휴가를 받아 집에 올 때는 우리 부모님과 언니와 저를 위한 구두도 가져오고 소소하게 용돈도 가져왔는데 부모님은 절대 그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준이가 눈치 보지 않고 집에서 살 수 있게 식구들은 아주 예뻐했고 특히 엄마가 형준이를 많이 챙겼는데 수키 이모와 형준이가 유독 닮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봐도 형준이는 날이 갈수록 이모의 얼굴이 보였고 오랜 친구였던 엄마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어렸을 때 이미 기저귀까지 갈아줄 정도로 제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형준이라 저도 참 많이 데리고 다니며 놀아줬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철이는 약속대로 우리 집을 찾아와서 형준이를 원래 살던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차라리 돈을 더 모으라는 우리 부모님의 만류에도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가 동생을 책임진다고 꾸역꾸역 형준이를 데리고 간 형철이는 공장에 여전히 다니긴 했지만 예전처럼 숙식하며 다니진 못했고 3교대로 번갈아가며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형준이를 챙기는 것이 힘들 텐데 제가 엄마 심부름으로 집에 가면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열심히 형준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우리 고향 마을에 있던 은행에 취업해서 살았는데 퇴근하고 형철이네 집에 가면 형철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공장에 간 날은 형준이만 집에 있었고 쉬는 날이어도 형철이는 일하느라 피곤해서 자느라 제대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웃음이 되게 많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일부러 많이 웃기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사는 게 힘들었던 형철이는 점점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시간 날 때마다 반찬을 해서 형철이네 집에 가져다 주었는데 형철이는 그것도 미안해서 받기 힘들어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늘 집에 와서 저에게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것을 보니 수키 이모의 아들이 맞다 하며 하늘에 있는 이모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이모와 삼촌의 제사가 있던 날은 우리 집 가족들이 총출동해서 형철이네 집으로 갔는데 저는 그때마다 눈물이 나와서 혼자 훌쩍였어요. 형준이도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우는데 형철이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도 없이 묵묵히 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꽃을 들고 찾아와서 축하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언니의 소개로 첫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언니 친구의 오빠였는데 언니는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있어서 저한테 대신 소개해 준 거였어요. 옆 동네 사람이고 집안이 과수원을 크게 해서 돈이 많다고 언니가 무조건 만나보라고 해서 얼떨결에 만나게 됐습니다. 직접 보니까 얼굴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자신있게 행동해서 저도 그 오빠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사귀었는데 그 오빠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 모임이 많았고 심지어 술에 취하면 흔히 말하는 개가 된다는 점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저를 때리진 않았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술을 잘 마신다고 하길래 잘 취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더니 전혀 아니었고 사귀는 내내 술을 안 마신 날을 세는 게 더 빠를 정도였습니다. 뭐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행패를 부리지 않으면 누가 술 마신다고 뭐라 하나요? 그게 아니라서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론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오빠를 보면 예전에 초등학생 때 친하게 지내던 미영이가 생각나는데, 미영이 아버지가 평소에는 멀쩡하다 술에 취하면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녔거든요. 나중에는 미영이 어머니까지 때려서 어머니가 친정으로 도망가서 미영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학교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며 도저히 만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언니한테 말하니까 언니도 놀라면서 자기는 그런 걸 전혀 몰랐다고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멀쩡했고 언니한테도 자기 오빠가 술 마시면 개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니 말대로 그 오빠한테 가서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막 저한테 화를 내며 헤어질 수 없다고 돌변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갑자기 헤어지는 거냐고 배신자라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길거리에서 마치 저를 때릴 것처럼 행패를 부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바로 우리 동네로 왔는데 그 오빠가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달리기로 버스를 따라오는 그 오빠를 보고 미쳤다고 하며 오들오들 떨며 집으로 왔습니다. 같은 버스에 타 있던 아주머니들이 저 사람 도대체 뭐냐고 저한테 돈 받고 갚지 않았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평소에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느라 오빠는 우리 집을 알고 있었는데 저러다 개가 된 채로 우리 집에 와서 저와 가족들을 해코지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오빠는 그날 밤 우리 집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서 헤어질 수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한 손에는 소주병까지 들고 난리를 치니 당연히 부모님은 아셨고 동네에서도 우리 집에 구경 오고 했습니다. 아빠가 나서서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듣지를 않아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마침 형철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아빠가 아무리 남자여도 그 오빠는 젊고 키도 아빠보다 훨씬 커서 저는 경찰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구세주처럼 나타났습니다. 형철이 집에 엄마가 아침에 반찬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릇을 돌려주려고 왔는지 한 손엔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 뭐야? 여기 왜 왔어? 뭘 쳐다봐, 이 콱! 그 오빠는 술에 취해서 형철이에게 시비를 걸었고 저는 무서워서 우리 집에 같이 있다고 했더니 형철이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형철이를 보고 그 오빠는 눈이 뒤집혀서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욕을 하며 달려들었어요. 저한테 달려드는 오빠를 형철이가 나서서 막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 소주병이 나뒹굴고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어요. 결국 형철이가 그 오빠를 제압하고 다시는 얼쩡거리지 말라고 말하고 돌려보냈는데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원래 성격이 쾌활하고 학창시절 내내 남자아이들과 몰려다니면서 곤충도 잡고 술래잡기도 하고 몸으로 많이 놀 정도로 활발했는데 저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라 남자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형철이와 형준이만 괜찮았는데 워낙 기억이 날 때부터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멀리 갈 때는 형철이에게 부탁해서 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던 어느 여름밤에 형철이가 저에게 남은 인생도 같이 살아보자고 진지하게 고백해서 사귀게 됐습니다. 고백하기 전에 많이 고민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였어요. 제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 사이가 어색해질 거고 워낙 집안끼리 사이가 좋아서 우리의 사이가 틀어지면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힘들어지니 몇 년을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우리 부모님이 진짜 형철이네 형제를 많이 돌봐주셨거든요. 엄마는 늘 겨울이 오면 먼저 하늘로 떠난 수키 이모가 생각이 나서 겨울이라는 계절을 싫어하실 정도였는데 형준이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우리 부모님에게 안기며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형철이는 속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걱정된다고 부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혼자 공장을 다니며 동생을 돌보는 게 안쓰럽다고 하셨죠. 실제로 우리 집도 앞서 말했듯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쓰러우니까 많이 도와주었는데 형철이는 금전적인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결국 자기 인생이고 형준이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형준이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것도 나중에는 금지해서 형준이는 형의 눈치를 보며 우리 집에서 놀다 가고는 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에게는 너무 감사하다며 명절이나 생일 때 그리고 어버이날에도 선물을 사왔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도 거절하느라 바쁘셨어요. 결국 두 쪽 다 결론을 내려서 엄마는 반찬 정도는 가져다 주셨고
형준이도 형이 없을 때만 집에 올 수 있었고 부모님은 명절 때 소고기 정도는 받는 걸로 합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형철이와 제가 사귀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비밀로 하고 몰래 연애를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되게 잘 숨기고 사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부모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하셔서 저는 적잖이 당황했어요. 오히려 엄마는 그게 숨긴 거였냐고 웃으시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몰랐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둘이 붙어 다녀서 사귀는 걸 아무도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25살 때였어요. 형철이가 저한테 진지하게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일하는 공장 사장님이 경기도에 공장을 세우신다고 했어. 그래서 나보고 같이 가서 일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해? 경기도? 그럼 형준이는 어떻게? 아직 학생이잖아. 간다면 당연히 데리고 가야지. 사실 월급을 2배를 준다고 해서 올라가는 걸 고려하고 있어. 사장님이 나를 오래 보셨는데 내가 일하는 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거든. 형철이와 저는 심각하게 앞날을 고민했는데 형철이의 말대로 공장 사장님은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계셨고 형철이가 성실하게 워낙 일을 잘하니까 데려가고 싶으셨대요. 지금 받는 돈의 2배를 준다고 계약서를 보여주셨다는데 그렇게 되면 형준이는 당연히 거처를 옮길 거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됐습니다. 형철이가 말한 지역은 우리 집에서 차로 3시간이 걸리는 서울과 가까운 곳이라 그렇게 올려보내면 자주 보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집도 서로 가까워서 형철이가 공장에 가지 않는 시간을 온전히 저와 보냈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사 가게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으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럼 차라리 결혼해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고 결혼은 상대랑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제가 먼저 형철이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더니 되게 놀라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냐고 했더니 자기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해서 형철이를 따라 올라가게 된다면 제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형준이와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그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언니와 부모님께 말했더니 그렇게 좋은 반응은 나오지 않았어요. 형철이와 결혼 자체는 찬성이고 가족들도 다 이미 예상하던 일이었는데 제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따라 올라가는 것과 형준이를 데리고 사는 것에 관해 엄마가 특히 걱정하셨습니다. 본인은 이미 아줌마고 언니와 저를 키웠으니 형준이를 데리고 있던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올라가면 그때는 제가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해야 하니 그게 엄마로서 내키지 않는다고 하셨죠. 아빠는 살림도 살림이지만 제가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올라가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형철이 보고 지역에 있는 다른 공장에 가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부모님 옆에 살면 부모님이 살림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도움도 줄 수 있고 형준이도 봐줄 수 있으니까요. 언니도 결혼은 찬성이지만 이사는 반대한다고 가족들이 다 걱정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해서 올라가는 것이 돈을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형철이보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결국 결혼하고 형준이까지 셋이 공장 사장님을 따라 이주하게 됐어요. 결혼식은 고향 동네에서 올렸는데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해줬고 우리가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들도 오시고 이장님도 오셔서 진짜 우리의 결혼은 마을 축제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좋은 날이니 울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형철이가 식 중간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다 울어서 그걸 보고 저도 같이 울기도 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울며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저를 고생시키지는 않겠다고 말하는 형철이를 보고 엄마도 수키이모가 또 생각이 나셨는지 우셨습니다. 그래도 슬픈 눈물이 아니고 다들 기쁨의 눈물이라 다행이었죠.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었는데 저는 진지하게 형준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형철이도 그렇고 무엇보다 형준이가 누나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화를 내서 둘만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우리는 형준이까지 데리고 공장 사장님을 따라 경기도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 신발 공장 사장님은 지역 토박이라 우리 아버지와도 아는 사이였는데 워낙 성실하고 성격도 화통하고 무엇보다 사업 수완이 매우 좋아서 신임이 두터웠던 터라 우리는 사장님을 믿고 따라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형준이 나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집을 구하자마자 형준이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살림을 시작했는데 제가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살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했는데 형철이가 오히려 혼자 동생과 같이 살았던 기간이 있어서 저보다 살림을 더 잘했습니다. 이제 결혼 후니까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할게요. 저는 셋이나 한 집에서 사니까 나도 나가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남편은 정말 공장 사장님이 월급을 시골에서 받던 것에 2배를 주어서 남들보다 오히려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야간 일은 하지 않았고 8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매일 저녁에는 저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남편이 일을 워낙 잘하니까 사장님이 같은 고향 출신이고 한 동네 사람이니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잘 알아서 주신 편이었습니다. 그런 사장님이 고마워서 남편도 더 열심히 일했고 월급도 날이 갈수록 늘어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도련님 문제였는데 분명 경기도로 올라오기 전에 시골에서는 되게 순했던 도련님이 올라오고 나서는 저와 남편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숙희 이모 배 안에 있을 때부터 봐서 성정 자체가 나쁜 아이는 아니라는 것은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집에서 살았던 기간도 있고 아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도련님의 일탈은 저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원래도 도련님은 고집은 좀 있었고 특히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숙희 이모와 삼촌이 돌아가시고 형이랑 세상에 남겨져서 그때 많이 슬퍼하긴 했거든요. 울기도 많이 울어서 달래주느라 저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었는지 아직도 생생할 정도랍니다. 그래도 나쁜 아이는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면 괜찮았는데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고 저와 남편이 사는 게 워낙 바쁘기도 했고 또 그래서 그런가 도련님은 학교에서 질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인데 술과 담배에 손을 대기도 해서 남편이 많이 속상해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미 한 번 손을 대니까 멈출 수 없는지 계속 사고를 치고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말한 적 없는 비밀도 있는데 남편 몰래 제가 도련님이 다니던 학교까지 가서 담임 선생님을 뵙고 사과하고 돌아온 적도 있어요. 남편이 알면 도련님이 맞고 집 밖으로 쫓겨날까 봐 제가 말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 대신 다시는 술과 담배에 손대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도련님 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저번에 뵀던 적이 있어서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연락하셨냐 했더니 이번엔 도련님이 불량 학생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경찰에 잡힐 수도 있고 제발 집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해서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도련님에게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형수가 뭘 아냐고 자기는 부모도 없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필 제일 예민한 시기에 부모님도 잃고 남의 집에서 살고 또 형을 따라 생판 모르는 곳에 왔으니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도련님에 대해 신경을 안 썼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앞서 말했듯 친정 부모님은 피부치도 아닌데 우리 집에서 키워주기도 했고 저와 남편도 경기도로 이사 오면서 일부러 남편이 일하는 공장 앞이 아니고 도련님 학교 앞에 집을 얻을 정도로 특히 남편은 동생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저러니까 전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퇴근한 남편과 저는 동네 파출소에 가게 됐어요. 역시나 오토바이를 타고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를 내서 동네 주민들이 신고해서 잡아왔다고 경찰들은 이런 일이 다신 없게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화가 났던 것은 도련님에게도 화가 났지만 연락을 받고 왔던 도련님 친구의 엄마였어요. 남편에게 그 아줌마는 부모 없이 동생 키우느라 고생 많은 거 아는데 그래도 동생한테 신경을 써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서 아줌마가 뭘 하냐고 왜 멀쩡히 고생하면서 돈 버는 사람한테 뭐라 하냐고 따졌고 남편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도대체 왜 남편이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었는데 그 순간 도련님이 너무 미워서 이럴 거면 나가라고 네 맘대로 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화를 내겠지 생각했던 남편은 화도 안 내고 혼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나서 도련님에게 그냥 돈 줄 테니까 나가서 살라고 했어요.
그 사건이 도련님 본인에게도 충격이었는지 다행히 저 뒤로는 조용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저는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남편은 그 나이에 혼자 동생 키우겠다고 학교도 그만두고 공장에 가서 일했잖아요. 그게 생각나서 도련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조금 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도련님이 막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 소리를 들은 부모님이 시골에서 우리 집까지 올라와서 저를 보고 가기도 했어요. 산후조리는 시골에 내려가서 제가 살던 친정집에서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러 금요일에 퇴근하고 바로 우리 집으로 내려와서 월요일 출근 전까지 저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우리 아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제가 자매라서 남자아이가 없던 부모님은 손자가 남자라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니 남편은 전보다 저한테 더 잘해줬는데 일부러 점심시간에도 일해서 퇴근을 더 빨리 해서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하고 일하느라 힘들 텐데 아기를 새벽 내내 봐주기도 했어요. 아기가 크면서 걷기도 하고 말을 할 때는 저는 아기를 데리고 공장 앞까지 마중 나가서 남편과 같이 셋이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도련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 가서 같이 일했는데 남편처럼 능숙하지 않아 처음에 3교대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한약도 사서 먹였는데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금방 뒀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던 고깃집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저와 남편은 그래도 일하는 게 어디냐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아이가 어려서 도련님에게 신경 쓰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정확히 4살이었을 때 도련님이 폭탄 발언을 우리에게 안겨줬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데려오길래 남편과 저는 당황했는데 도련님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발언을 하기 전에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 여자의 품에 갓난아기가 있었거든요. 말을 듣기 전에도 설마 했는데 진짜로 그 아이는 도련님의 아이였고 본인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도련님 아기라고 아이를 안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갈 것도 없이 그 아기는 너무나도 도련님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도련님 아기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봤는데 도련님과 그 여자는 둘만의 세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걸 좋아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둘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이 계기로 도련님은 우리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친정에 연락해서 이 소식을 알리니까 친정엄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어쩌다 저 지경이 된 건지 그냥 우리 남편이 안타깝다고 하셨죠. 언니도 제 얘기를 듣더니 동생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남편이나 안아주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애지중지 키웠는데 저렇게 되니까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좀 살았으면 싶었는데 도련님 부부, 아니 결혼했으니까 이제 서방님이죠? 서방님과 동서는 거의 매일 우리 집으로 왔어요. 이유는 자기들은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신생아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황당한 이유였지만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느라 방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아기용품들도 버리지 않고 간직한 것들이 있어서 결국 동서와 저는 같이 우리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동서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서방님이 학생 때 몰려다니던 불량 학생 중 한 명이라 저는 동서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말 표현도 너무 거침없이 했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도 투박한 손길은 그렇다 쳐도 욕설을 종종 해서 제가 말릴 정도였습니다. 동서와 시조카를 같이 우리 집에서 돌보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돌아가신 수키 이모 때문이었어요. 수키 이모가 저에게 많은 애정을 줬고 남편도 저한테 헌신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냥 꾹 참고 같이 키웠는데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딪혔습니다. 특히 청결에 관해 동서와 저는 생각이 달랐는데 저는 어른들이 먹는 것은 당연하고 아이들이 입에 대는 것들은 무조건 청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서는 아무렇지 않게 밖에 나갔다 와도 손을 씻지 않고 아이들을 만지고 바닥에 떨어진 것을 먹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완전히 틀어진 계기가 있는데 그건 우리 아들이 시조카 분유를 탐내서 제가 이건 동생 거라고 말하고 아이한테 다른 음식을 주려고 부엌에 간 사이 왜 동생 먹을 것을 탐내냐고 우리 아들을 뒤로 미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진짜 확 밀어서 아이가 뒤로 넘어가서 쿵 소리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아니, 동서, 왜 애를 밀어? 그냥 먹고 싶다고 말 한마디 한 거를 애한테 왜 그래? 형님, 서운하네요. 그냥 장난인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하세요? 아들은 뒤로 넘어져서 울고 있고 저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밀쳐진 내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달랬더니 저에게 유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난이 아니고 동서가 너무 아이 대하는 법을 모른다고 했더니 집에 가겠다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동서가 우리 집에 있어도 어차피 도움된 적도 없고 제가 집으로 부른 것도 아니라 저는 나가면 오히려 좋아서 빨리 나가라고 했더니 그걸 또 서방님한테 일러서 남편이 퇴근하고 저한테 저 사건을 묻더라고요. 이제껏 참았단 것을 다 토해내고 결론은 서방님과 남편은 둘이 대화하고 더 우리 집에 오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계기였고 그 전에 제가 동서한테 당하며 혼자 참았던 것이 많아서 저는 동서가 집에 오지 않으니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기뻤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서로 명절 때만 얼굴을 비추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면대면하게 대할 정도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친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아서 딱 그 정도 거리감이 좋더라고요. 사이에 저는 딸도 낳아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원했고 남편은 딸을 원했기 때문에 서로 만족하는 결과가 나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며 우리 가족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이 시골을 떠나 이 경기도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였던 공장이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거든요. 사장님은 그 충격에 돌아가시고 당장 남편은 실직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고 워낙 큰 공장이라 남편은 진지하게 그 공장에서 승진도 하고 사장님도 남편에게 나중에 공장 사장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기를 당해서 공장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남편은 그 공장을 시골에서 19살 때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다녔던 곳이라 충격이 매우 커서 우울증에 걸리게 됐습니다. 시골에서도 친정 부모님이 공장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공장이 망할 줄은 몰랐다며 충격을 받으셨어요. 거의 인생의 반을 함께했던 공장이라 갑작스러운 부도와 무엇보다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장님이 생을 마감하셔서 남편은 충격이 커서 집 밖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제일 힘들 때 자기를 받아줬던 곳이고 우리가 남들보다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해줬던 곳이라 애정이 컸는데 남편은 다시 일을 구하려고 해도 그 일을 워낙 오래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걱정이 매우 컸어요. 남편이 월급을 꽤 받아와서 우리는 아이들 친구들에 비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생활비가 없으니 적금을 깨고 생활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심하게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했는데 저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차마 빨리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집 밖을 나가 식당에 가서 설거지 일도 하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두고 얼마나 말이 많던지 참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서방님은 본인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게 꽤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생활비가 떨어져 가니까 동서와 서방님께 돈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 부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자고 자기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번 명절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굳이 우리 집에 온다기에 저는 또 시장에 가서 없는 살림에 명절 음식도 준비하고 서방님과 동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온 서방님은 본인 형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밖에 나가서 줄담배를 계속 피우더라고요. 애써 모른 척하며 밝게 음식을 대접하려는데 동서가 혼자 베란다에 있길래 같이 준비하자고 부르려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아, 늙고 쓸모없는 게 꼭 우리 집 개랑 똑같네. 그렇게 돈 잘 번다고 요새 떨더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는데 그동안 남편과 제 인생에 대해 회의감도 들고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기분도 들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또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공장에 다니며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저는 진짜 유세 떨며 자랑했던 적도 없고, 오히려 그때 서방님과 동서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결혼식도 못하고 사니까 안타까워서 말없이 용돈도 주고 도와줬던 기억은 확실히 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말을 동서에게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부엌에 들어와서 음식을 마저 준비하는데 먹고 싶지도 않고 대접하기도 싫고 갑자기 너무 속상해서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나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속으로 무조건 성공해야지 생각이 가득해서 가족들 말에 집중도 하지 못한 채로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저 말은 하지 않았고 제가 그냥 집 밖에서 온갖 일을 다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정신이 들었는지 몇 달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한테 의견을 묻길래 저는 그냥 당신이 편한 대로 다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공장에서 일하던 경험을 살려 직접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발품을 팔아 작은 구두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중간에 도매상과 거래도 하며 많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생각보다 일이 풀리지 않아 고통받을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남편과 저는 그럴 때마다 더 생각을 고쳐가며 서로 의지하며 버텼어요. 대량 주문건이 무산되어 갑자기 재고가 한가득 쌓였을 때도 무작정 남편과 저는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회사를 돌아다니며 팔기도 하고 그렇게 재고가 하나도 남지 않던 날에는 기뻐서 끌어안고 울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같이 일하며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 써서 미안했는데 아들과 딸은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다고 오히려 응원을 해줘서 저는 이래서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나중엔 저까지 잠도 못 자고 남편과 공쟁을 돌며 재료를 구하고 하나라도 더 팔려고 호객행위도 열심히 하며 가게를 키워나갔습니다. 나중에는 공장에서 우리 가게에만 납품할 수 있도록 남편과 저는 직접 구두 디자인도 하고 좋은 가죽만 쓰니까 그걸 또 손님들이 바로 알아봐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여러 분야를 다루게 되었고 가게도 성장하게 되어 직원들을 뽑아 일할 정도로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열심히 사니까 보답받는 거라고 대견해 하셨어요. 가족들의 응원을 들으니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고 남편과 둘이 일하니까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남편도 마음 편하게 일해서 그걸 보는 저도 좋았습니다. 친언니도 저희에게 너희 부부처럼 사는데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10년이 지나니까 남편과 저는 둘이 공동대표가 되어 있었고 매장과 별개로 사무실까지 구해서 일할 정도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 돼서 중간에 아주 넓은 집으로 이사가기도 했고 친정집에도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어 좋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가 남편에게 막말한 이후에는 저도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연락한 적도 없었거든요. 동서는 그래도 잊을만 하면 연락이 와서 서방님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굳이 알려주곤 했는데 반갑지 않아 나중에는 제가 연락을 받지 않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엔 사는 게 바빠 연락이 서로 되지 않았고 어쩌다 연락이 와도 그건 다 본인 집자랑이라 반갑지 않았었죠. 이렇게 잠자는 시간도 버려가며 일하는 이유가 바로 동서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전화는 마침 1년 중에 얼마 되지 않는 한가한 때라 받았더니 동서가 우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동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자 자연스럽게 10년 전 일이 생각났어요. 공장이 망해서 사장님도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걸린 남편에게 쓸모없는 개라고 했던 동서의 말을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우리 집을 무시했던 건 언제고 이제 돈을 빌려달라니 괘씸해도 이 정도로 괘씸할 수가 있을까요? 돈? 얼마나 필요한데? 1억만 빌려주세요. 제발요. 급한 불 꺼야 돼요. 그럼 동서, 너희 집 개처럼 짖어봐. 그럼 내가 생각은 해볼게. 뭐라고요?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가족한테 그러세요? 가족? 우리 남편한테 10년 전에 쓸모없는 너희 집 개 같다며. 잊었어? 어떻게 가족한테 그래?
제가 저렇게 말하자 동서는 헤익 하고 놀라더니 그때는 철이 없었다, 오해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등등 변명을 어찌나 다채롭게 하던지 몰라요. 저는 됐다고 알아서 하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기분은 진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너무 기뻐서 혼자 사무실에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동서도 동서지만 사실 저는 서방님한테도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신생아 때부터 제가 서방님을 알았고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본인 형 힘들 때 은근히 모른 척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동서에게 그 뒤로도 줄기차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절대 받지 않고 무시했더니 집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쓸모없는 걔의 집에는 왜 왔냐고 했더니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던데 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서방님이 안쓰럽다고 조금 도와주자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1억 준다고 우리 사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성공할 대로 성공해서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나 드디어 동서에게 복수할 수 있어서 저는 통쾌했답니다. 동서 말을 듣고 울분에 찬 그날 밤 자지도 못하고 남편 얼굴만 보며 밤을 새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돌려주니 발 뻗고 잘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은 동서랑 서방님은 쥐죽은 듯 살아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남편과 사업하느라 바쁘고 우리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제 인생도 인생이지만 남편의 인생도 참 다사다난하죠? 결국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점에는 남편도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남편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사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